안녕하세요. 코미디학교 박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 사실은 뭐 알게 된 오래됐죠. 예전에 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 제가 공동 연구했을 때 같은 연구팀으로 중국과 일본을 같이 가기도 했고 최근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오시는가에 일정한 감언이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이 쓰신 책을 읽으면서 이게 최근에 그 핵심적인 관심사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아까 각주에 나왔던 탈성장도시 그거였죠. 그래서 일단 오늘 그 발표의 제목도 탈성장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인데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공부는 사실 좀 지금 한 2, 3년째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약간 좀 단편적인 질문이라도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유칼립투스하고 소나무의 저주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단편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물을 많이 묻는다라고 하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불타기 쉬운 구조 그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사실은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학기 때부터 우연찮게 그 중국의 탈탄소 전략과 신에너지 산업 이런 제목의 강의를 국민대회에서 냈어요. 뭐 저희 의도는 전혀 아니고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 이제 그 학교에 뭐 이런저런 연구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지원을 해가지고 되면 자금 지원하거든요. 근데 국민대 어떤 분이 이걸 하셔가지고 그 기후위기에 관련된 과목들을 국민대를 포함한 전국의 몇 개 학교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중국 학부 관련돼서 하나 과목을 만들었고 4학년 수업으로 제가 그걸 담당하게 됐는데 말씀드린 이거 이제 강의를 그러니까 혼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하고 실제 강의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PPT 만들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특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UNFCCC 하는 이름도 긴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또 그런 것들에 이제 중국 측에서 그걸 또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러니까 단지 어떤 정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중국식으로 해석한 거 보면 이거 중국이 약간 자기네 위주로 해석했다랄까? 또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한국이나 이런 데서 강조한 거 다른 부분들을 강조하겠다는 느낌이 든 데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권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영어로 무슨 CER이라고 이렇게 약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아까 설명하시면서 잠시 있었지만 어떤 뭐 주체, 개인이나 기업이나 기관이나 국가가 이만큼의 탄소 배출을 일반 마이너스로 만들면 그거 해당되는 만큼의 탄소를 더 배출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걸 얘기해서는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배출권을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이걸 사실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이제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 그러니까 역시 브라질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아마존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만큼의 탄소를 배출할 거니까 그만큼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식림 또 나무들을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으니까 돈을 내고 그만큼의 이제 그 탄소를 마음껏 배출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뭐 그게 어떻게 딱 그렇게만 되면 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흔히 말하는 탄소 기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는 기존에 있던 그 지역의 그 나무 그 숲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싹을 다 몰아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되면 그 나무들을 베지도 않고 나무를 태우지도 않고 거기 일반 순수한 아까 말씀하신 순수한 숲과 자연만 남아가지고 그것들이 이게 마이너스 탄소 배출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거야. 그게 주번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탄소 배출권을 산 기업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이 숲전체가 통째로 타버린 거예요. 근데 어째 기업이 나는 돈 지불해버렸다 이거예요. 이때는 계속 배출할 거 배출되고 이걸 타버렸으니까 원래 기대했던 그만큼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아예 기대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심각한 어떤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제 느낌은 뭐냐면 이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걸 한국 정부도 물론이지만 중국은 당연하게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른바 탄소 중립으로 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기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중국의 담론들을 보면 시장 기제라고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강조점이 있죠. 시장 기제라는 부분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개혁개방이 42년 이상
지속됐던 중국의 체제전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조되는 건데 제 질문은 그럼 이런 CER 즉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기업이나 부자 국가의 무차별적 탄소 배출의 명분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다 정말 라는 거고 이 CER을 통한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근본주의적 비판 아까 뭐 그런 사례들을 물론이지만 환경보호와 시장기재 도입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부터 그건 얘기해줄 어떤 이런 정확한 거예요. 이런 고귀한 가치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어떤 비판까지 이런 근본주의적 비판이 가지 중대함에 동의하더라도 여전히 지구상의 수많은 국가 이 CER의 직간접적 이익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근본주의적 비판에 기초하되 현행 CER 제도의 문제점을 보는 방법은 없나라고 하는 의문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원체 많이 하고 있고 당연한 거를 받아들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개 질문 결국 그것과 같은 맥락이 있는 건데 하나만 드릴게요. 한 몇 년 전부터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SDG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ESG 있지 않습니까? SDG라고 하는 거는 뭐 참고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사실 저는 이 표현 자체를 몇 년 전에 비로소 알게 됐고 흔히 ODA 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쓰는 어떤 이런 단어들 중 하나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비로소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ESG라는 거는 환경, 사회 또는 거버넌스 이런 거죠. 지배구조. 이런 게 이제 국가나 기업발 이런 변형된 성장 담론이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국가, 기업,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신 최상의 트렌드로 잡고 있는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디그로스, 탈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변형된 성장 담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며 또 어떻게 정교한 대안 담론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 들고 선생님하고 사실은 우리 저번이었나요? 김병건 선생님 그 책 동덕경제학 그 책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에 관련 책 중에서는 그나마 좀 이렇게 뭐랄까 나름의 오랫동안 공력을 기울여가지고 나온 책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여튼 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탄소 배출권 거래가 이제 교토 메커니즘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사실은 또 전형적인 녹색 성장 담론이긴 해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한계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꼭 탈성장주의자들이 아니더라도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는 환경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되게 비판적이죠. 근데 막을 방법이 있느냐? 글쎄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막 폭파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류 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강력한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되고 있고 유력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입장이 좀 모르겠어요. 이제 물어보신 거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못하게 할 거냐 이런 건데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해법밖에는 별로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허구다. 내지는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크레딧을 샀는데 거기서 둘이 나도 나 책임없다. 사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구일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보면은 실제로 흡수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간주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것도 사실은 조금 모호한 거라서 이거를 막으려면은 예를 들어 아주 근본적인 비판을 하면서 이 시장을 없애도록 하는 건데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좀 궁색한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DG나 ESG 같은 경우는 비슷한 맥락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변형된 성장 담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성장주의 입장에서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 탈성장주의의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조지 웨겐이라고 하는 이름도 잘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그분은 아주 강력하게 이제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말이 나왔어. 이건 사기다. 라고 딱 얘기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밑에 제자는 허먼 데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유용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스테디 경제
정상 상태 경제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그 스승이 너 이거 잘못됐다라고 엄청나게 또 비판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데일리 입장은 그래도 유용한 게 있을 수 있다 거기서. 그래서 녹색 성장에서도 뭔가 좀 유용한 거 같이 좀 찾아내자. 그리고 제가 학자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탈산정주의하고 녹색 성장 물론 다르지만 공동의 적이 뭐냐? 화석연료 기득권이다. 그래서 공동의 적을 놓고 싸우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수용을 하고 공동의 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화석연료 기득권을 어떻게 좀 이렇게 극복할 거냐. 이걸로 머리를 좀 맞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추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이 두 가지 문제 좀 전에 말한 탄소 배출권 그 다음에 SDG 그 다음에 ES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한국의 아주 정치의 문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국의 주요 양당들의 입장은 거의 비슷한 건가요? 혹은 뭐 기존의 정부와 지금 정부가 역시 비슷한 건가요? 핵 빼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배출권 우리나라 배출권 그거는 뭐 그나마 또 되게 좀 작동이 잘 안 되는 거고 그죠 작동 잘 안 된다. 너무 뭐 이렇게 아주 싸게 또 돼 있기도 하고 할당도 너무 좀 공짜로 많이 주고 뭐 그래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두 정당 자체가 보니까 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걱정은 우리가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리협정 이후에 2015년 파리협정 이후에 각 나라마다 NDC라고 하는 걸 제출하게 돼 있어요. 5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하겠다. 얼마만큼 줄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이제 35% 줄이겠다라고 이제 법에다가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 로드맵은 처음에는 원래 하려면은 처음에 빨리 줄여야 되거든요. 처음에 줄이기 쉽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줄이고 점점 이제 마른 수건 짜기가 어려웠듯이 뒤에 가면 조금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조금 줄이고 요 정부 끝나면 갑자기 확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정당 역할도 좀 적고 원내 정당이라고 없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원내 정당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죠. 우리나라 상당히 좀 어렵다. 이따가 아마 이정표 소장님이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뭐 만약 한 개만 아주 간단한 질문 이게 지금 간단하지 않나 모르겠네요. 제가 중국 연구하니까 그 중국은 지금 2030년까지 탄소 피크에 도달하겠다. 그다음부터는 탄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걸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고 2060년에는 탄소 중립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한국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했잖아요. 일단 궁금한 게 한국 정부는 탄소 피크에 대한 그 연도 설정 없는 건가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 그 가능할까요? 저는 부자를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 놓은 건 아니고 2018년이 제일 많이 나왔죠. 2018년이 제일 많이 배출된 아직까지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2018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다는데 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럼 18년이 어쨌든 피크에도 그 다음부터는 네,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코로나가 왔고 그때는 확 떨어졌어요. 다시 올라갔는데 2018년만큼은 안 올라갔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근데 아마 또 뭐 전염병이 돌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너무 암울한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좀 간단한 거 하나만. 예, 그러면 네, 그 제국주의적 생활 양식이라는 표현이 너무 흥미로워서 왜 제국주의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명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 원래는 이제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식민지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싼 가격에 자원과 이제 노동력을 수탈하는
하면서 편익은 여기다 공국에 챙기고 비용은 이제 시민이 이제 떠넘겼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는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그런 생활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국주의적 생활 양식이다라고 실비아 페데리치라는 여성학자가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예. 간단한 거 시간 이상 시간 저도 유사한 거 앞에 선생님께서 여쭤본 거 관련된 거 여쭤보면 제국주의적 생활 양식하고 이 강남의 발전주의 도시 양식이 어쨌든 유사한데 혹시 인프라 있잖아.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최근에 저희 집이 저 광운대학교잖아요. 여기 이제 지금 저는 빌라 쪽에 살고 부모님하고 살고 있는데 그 중계동인가 하계동 그쪽에 이제 그 쓰레기 태워가지고 만드는 열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사실 그건 중랑천을 가로 뚫려가지고 건너편이고 광운대학교 안쪽이거든요. 근데 거기랑 이제 최근에 장희동 쪽에 대규모 아파트를 저희가 재개발 엄청나게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그 사이가 광운대학교 앞에서 사는데 지금 24시간 도로를 뜯어가지고 그 열수송관 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수송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내가 발전소. 네. 생태적으로 보면 이게 여기까지 연결되구나 수준이 그 열이 그것도 이제 좀 신기했는데 근데 이 과정 수증기를 보내는 거예요? 물을 정확하게는 물을 저는 아직 민원을 하지 뜨거운 물을 보낸다. 뭘 보낸지는 모르겠지만 뭘 보낸지. 보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파이프 공사하고 하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난 트래픽잼이 생기게 되고 소음에 이렇게.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 집이 있는 쪽이 저발전 지역이에요. 빌라가 있고. 근데 여기는 새롭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이상훈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이 강북에서도 강북 안에 어떤 일종의 강남적인 어떤 도시 이데올로기가 투영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들이 사실은 그 부가 굉장히 새롭게 형성되는 미니 강남들에 집중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불이익 같은 걸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또 이제 수용을 하게 되고 감당을 하고 그래서 좀 물론 저는 계속 이 강남 개발을 할 때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수익을 어떻게든 좀 커먼드를 완벽하게 거기 가치를 실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런 열수공간 같은 걸 건설할 때라도 뭔가 그런 부분의 문제의식을 도시계에 반영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주변 지역에 배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없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이 많이 들고 아직도 건설을 많이 하고 있고 서울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고민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질문이라기보다 코멘트이신 거. 예, 근데 혹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더 있을지 아까 그걸 강조하기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더 하셔야 돼요. 그 장희동이라고 하는 게 정광훈 목사 그 동네 그 말. 맞아요. 그거만 섬처럼 있어요 거기. 원래 가난한데 다 뜯어버리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 재입주하기 쉽지 않을 거고. 그렇지. 그 부분도 있고 또한 다른 인프라 사이에 연결되는 그 지역에서 좀 저발전된 지역들 저희 집이 있는 거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계속 생각하더라고요. 지역개발, 도시계획은 아니지만 지역개발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산업 폐기물들, 산업 폐기물들을 이제 처리하는데 이제 그 비용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에요. 산업 폐기물 처리하는 거는. 근데 이제 산업 폐기물은 지금 다 어디로 가냐면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는 되게 저발전된 농촌 지역으로 다 가요. 거기에서 이제 그 약간의 보상을 주면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피해가 우리 내국에서도 식민지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소각장이라든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입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 제국주의가 1세기랑 3세기뿐만 아니라 아무튼 내부 식민지에서도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제국주의 생활 양식에 대한 성숙이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을 그 탈섬장 정책에서 혹시 그러면은 이게 원래 저도 이제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 환경 오염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데가 기업 중심, 기업이나 이런 산업 중심인데 그럼 혹시 그냥 이렇게 탈섬장 정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뭐 이렇게 자본주의적 그 탈선단 정책에 대한 뭐 비판이랄지 또는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제재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는 게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제 탈성장에서 조금 더 그쪽에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러니까 체제 비판이라는 표현을 쓰자. 내지는 뭐 기후 정의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그 입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뭐 아까 제가 화석 연료 기득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특히 그 얼마 전에 무슨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30개 기업이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1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특정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소비하기도 하고 또 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 산업 구조를 어떻게 좀 바꿀 거냐.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산업 구조 바꿀 때 고민해야 될 건 이제 그 실업 문제. 그 고용은 또 그 어떻게 보장을 해줄 건가. 이런 복잡하게 좀 얽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전환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뭐 정의로운 전환이라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관 기구 뭐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전기 제일 많이 쓴 데가 서울대라고 그거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그런 거예요. 학교가 원래 되게 많았어요. 그냥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단지 그 이유는 아니 뭐 실험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소도시 아니에요? 네, 거의 소도시이고 되게 흥청망청 써요. 밤에 불편하게 특별히 혹시 싸게 궁금하네요. 교육용 전기 하고 선물을 따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싸게 하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별로 수요가 그래서 서울대는 요새 그 뭐지 보고서도 내고 그래가지고 관리를 해서 하는데도 꽤 많이 전기를 쓰고요. 저희 이제 한신대학 되게 조그만 학교거든요. 학교 되게 작은데도 한 달 전기 요금이 7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1인당 전기 사용량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가요? 아니 총 사용량. 총 사용량. 근데 또 실험실 같은 거 실험실 같은 거 계속 돌리고 뭐 프로그램 돌리고 뭐 교수님들도 보니까 불 안 끄고 다니거든요. 연구실 비었는데 다 켜놓고. 근데 교수 점심 먹으러 갈 때 항상 노트북 제가 그래서 막 강의실마다 제가 막 끄고 다녀요.